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동부구치소 3인용 방에 홀로 수감됐습니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이 전 대통령의 방문 조사에 들어갑니다. 외부인 면회를 일체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접견하고 특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의견서를 국선 변호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립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을 가리켜 정권의 사냥개, 미친 개라고 해 거센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모욕감을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미 백악관의 새 안보 보좌관으로 대북 강경파 존 볼턴이 임명됐습니다. 볼턴은 대가를 바라기 전에 핵부터 폐기하라는 리비아식 해법을 북한에 요구한 인물로 한반도 정세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수입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무역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에 질세라 중국도 미국산에 보복 관세를 매기기로 해 우리 기업들의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20시간이 다 돼갑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기준 기자, 구치소 앞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어젯밤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늘 새벽 0시 18분 이곳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구치소에 도착한 이 전 대통령은 일반 피의자와 똑같은 입소 행사를 밟았는데요. 우선 교도관이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건강검진과 신체검사 등을 했습니다. 이후 미결수들이 입는 황토색 수의로 옷을 갈아입은 뒤 수용기록부 사진, 일명 머그샷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 내에서 자신의 이름 대신 수용번호로 불리게 되는데요. 이 전 대통령의 수용번호는 716번입니다. 이미 형량이 정해진 기결수의 경우 구치소에서 수감된 층이나 범죄 유형에 따라 번호가 정해지는데요. 반면 미결수는 특정 범죄를 제외하고는 수감된 순으로 번호가 배정돼 이 전 대통령은 716번을 받았습니다. 앞서 새벽에 이 전 대통령을 태운 차량이 구치소에 도착했을 땐 시위대가 계란을 던지거나 구속을 축하하는 장미꽃을 던지는 소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 구치소 주변은 취재진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송기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반 독방이 아닌 3인용 방에 홀로 수감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방보다 조금 더 큰데 자신이 먹은 그릇을 본인이 씻어야 하는 건 박 전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 꼭대기층인 12층에 수감됐습니다. 사동문을 열고 들어가면 교도관들의 근무 공간이 있고 그 옆으로 5인실, 3인실, 1인실이 차례로 있는 구조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가운데 3인용 홍거실에 홀로 수감됐습니다. 방 안에는 TV와 침구류, 싱크대 등 다른 일반 수용자실에 비치된 것과 같은 비품들이 있고 안쪽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규모는 화장실까지 포함해 13.07제곱미터, 4평에 조금 못 미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 독방보다는 큰 편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5인실은 너무 크고 1인실은 교도관 사무실과 거리가 있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실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리게 되는데 해당 층에 수감된 다른 수용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침 첫 식사로는 모닝빵과 두유, 양배추 샐러드 등이 제공됐고 점심에는 돼지고기 김치찌개, 저녁에는 감자 수제비국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식사를 마친 뒤 방 안에 있는 세면대에서 식기를 설거지해 반납하게 됩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오후에 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오전에는 아들인 이시영 씨 등 가족이 찾았지만 면회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가 동부구치소 밖으로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때도 함께했던 두 변호사는 1시간 45분가량 이 전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좀 심적으로 충격이 있으신지 별 말씀을 많이 안 하셨고요. 이 전 대통령은 여전히 자신을 둘러싼 주요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그 혐의 부인하시는 입장은 지금 그대로인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는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시영 씨와 딸 주연 씨 등 가족들이 동부구치소 민원실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면회 접수 과정에서 일부 취재진에게 노출되면서 면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치소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 그리고 참모들과의 접견을 통해 앞으로 재판에서의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 검찰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 구치소로 직접 찾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방문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영장 심사에도 불출석했으니 오란다고 올 것 같지도 않고 또 전 대통령 예우 차원이기도 한데 이 전 대통령은 이 검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듯합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다음 주부터 수감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갑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치소 입소 절차가 밤늦게 이루어진 점을 고려해 오늘 이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방식은 전직 대통령의 예우와 경호 문제 등을 고려했을 때 방문 조사가 유력합니다. 앞서 지난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수감된 이후 5차례에 걸쳐 방문 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협조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조사를 다 받으셨는데 지난번에 조사한 대한 부분을 바꾸거나 추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죠. 이 전 대통령 측은 향후 재판에 대해선 횟수에 관계없이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혀 검찰 조사보다 재판에 승부수를 띄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SNS에 모두 내 탓이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이 글은 구속영장에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써놓은 거였죠. 하지만 항변하듯 언젠가 할 말을 하겠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전민석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인 22일 밤 11시 15분쯤 SNS에 심경을 밝혔습니다. A4 용지 석장에 자필로 쓴 글입니다. 구속 결정 하루 전인 21일에 쓴 것으로 보아 이 전 대통령은 구속을 예감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전 대통령은 모두 내 탓이라는 심정이고 자책감을 느낀다면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최선을 다했지만 국민 눈높이에 비춰 미흡한 점이 적지 않았다면서 잘못을 일부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서 일한 사람들을 잊지 못한다, 송구하다면서 대통령 재임 당시 보좌진에게 미안함을 드러냈습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쓰라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가족들은 인륜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면서 구속으로 그들의 고통이 덜어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글의 말미에는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넌지시 비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오열하는 이들을 향해선 오히려 강해야 한다며 다독였습니다. 민경현 기자입니다. 자택에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후 차분한 모습으로 검찰의 차량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자택에는 가족과 친이계 현역 의원 등 측근 약 50여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구속이 확정된 순간엔 이제 가야지 그러셨죠. 이정길관 담담하셨죠. 이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자신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졌다며 면목이 없다는 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4년 전 학생운동을 하다 구속된 경험을 이야기하며 여든이 다 돼서 또 감옥에 간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열하는 가족들은 한 명씩 돌아가며 끌어안았습니다. 특히 부인 김윤옥 여사에게는 울지 마라, 괜찮다. 아들 시영 씨에게는 왜 이렇게 약하냐, 강해야 한다고 다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검사들을 집까지 들어오게 할 이유가 없다면서 집 밖으로 나가 직접 영장을 확인하고 차량에 올렸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자정이 조금 넘어서 검찰 차량을 타고 집에서 13km 떨어진 서울 동부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수십 명의 측근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이 전 대통령을 끝까지 배웅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검찰 차량이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자택에 도착합니다. 이어 이동관 전 홍보수석과 김효재 전 민정수석,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등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자택에서 나옵니다. 자택 앞에 늘어선 이들은 침통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3분 뒤 평소처럼 푸른색 넥타이를 메고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대통령.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줄지어선 측근들과 악수를 하고 가볍게 손을 흔든 뒤 호송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여러분의 명예에 금이 가게 해서 미안하다며 잘 대처하고 견딜 테니 각자 맡은 위치에서 잘 해달라고 인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분노를 감추지 않은 측근들은 검찰 차량이 떠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검찰이 또 하나의 적폐를 만든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논현동 자택에서 동부구치소까지는 약 15km로 호송 차량은 경찰 경호를 받으며 17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시간 10분 만에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530만 표라는 역대 최대 표차로 당선된 대통령이었지만 측근들 외에 이 전 대통령 지지자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 청와대는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모든 당이 마땅한 일이라고 밝혔지만 자유한국당만은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베트남 순방 중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은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저 안타까울 뿐이라며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극적인 일이라면서도 법의 엄중한 심판을 주문했습니다. 참담함이 앞섭니다. 그러나 대통령직을 사리사욕, 매관매직으로 악용한 대가에 대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로지 주군의 복수를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은 이 전 대통령 구속이 마땅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서 일벌백계로 엄벌을 하고 부정부패의 원인이 되는 재앙적 대통령제를 가감히 고쳐서 민주평화당은 이 전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 앞에 속죄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의당도 이 전 대통령에게 남은 것은 준엄한 법의 심판뿐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습니다. 매달 1,200만 원의 연금은 계속 받게 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경호 이외의 모든 예우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김순철 기자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자 청와대 경호처 지원 인력들의 눈매가 더 매서워집니다. 하지만 호송 차량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들어가면서 이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신병이 교정당국으로 넘어가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1,200만 원 상당의 연금은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금고 이상의 확정 판결이 난다면 연금을 비롯해 기념사업과 비서관, 운전기사 지원 등 대부분의 예우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지난해 3월 탄핵당에 파면된 만큼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전직 대통령 예우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각각 무기징역과 17년 징역형을 받아 마찬가지 상황이 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됐지만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경호와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는 계속됩니다. 이 전 대통령의 수감 생활이 끝나면
경호 지원은 다시 재개되는데 퇴임 뒤 최장 20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재판을 거부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활동비를 사적으로 쓰지 않았다는 자필 의견서를 변호인에게 전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재판에 참여해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는 걸까요?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정원 특활비 유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글로 정리했습니다. 한쪽 분량의 의견서를 옥중에서 자필로 작성한 다음 구치소 직원을 통해 사건을 맡고 있는 국선 변호인에게 전달한 겁니다. 의견서에는 특활비를 직접 받은 바 없고 사적으로 사용한 적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의견서를 쓴 건 지난 20일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35억 원을 받아 의상비나 주삿값 등 사적인 목적으로 썼다며 재판에 넘겼지만 박 전 대통령은 결백을 강조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앞으로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접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상황도 들었지만 특별한 언급 없이 특활비 혐의에 대한 의견만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경질된 지 열흘도 안 돼 이번엔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교체됐죠. 후임엔 예상대로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지명됐습니다. 볼턴은 과거 북한에 대해 너무 강하게 발언해 육자회담 대표에서도 중간에 물러난 적이 있을 만큼 대북 초초 강경파입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일종의 경고라고도 볼 수 있죠. 김미경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에도 트위터를 통해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습니다. 새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볼튼은 대북 선제 공격을 언급해온 초강경파. Down to the decision either to accept nuclear weapons in the hands of this very bizarre regime or consider the use of military force. 특히 지난 대선 캠프에서 트럼프를 도왔던 볼튼은 최근까지도 트럼프를 직접 만나 외교 문제를 조언했던 최측근입니다. 얼마 전에는 미북 회담에서 북한이 시간 벌기에 나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회담장을 떠날 것이라며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명된 직후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과거 발언보다는 현재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하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What I've said in private now is behind me, at least effective April the 9th, and the important thing is what the president says and what advice I give him.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새 국무장관 내정자와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 이어 볼튼까지 미국의 외교안보 라인을 모두 강경파로 채우면서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김희경입니다. 대북 초강경파 볼턴은 북핵 문제에 대해 리비아식 해법을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지난 2003년 리비아가 한 것처럼 먼저 핵 포기를 선언하고 핵무기와 핵시설 등을 미국에 완전히 양도하고 나서 그 대가로 체제 보장과 관계 정상화, 경제 지원을 받는 거죠. 하지만 북한은 이때 리비아가 실제로 얻은 건 거의 없다며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 줄곧 반대를 해왔습니다. 심지어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핵을 폐기한 뒤 반정부에 의해 비참한 최후까지 맞았으니 북한 김정은은 더 싫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다음 달 열리는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이 방법을 제시한다면 회담 결과는 그다지 낙관적이지 않을 겁니다. 게다가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볼턴까지 불러왔으니 더 그렇겠죠.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전 공사는 과거 볼턴 내정자에 대해 북한 당국이 꺼리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북 팀은 일반적으로 강경파, 네오콘으로 꾸려져 있습니다. 존 볼턴 같은 사람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거든요. 북한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낍니다. 실제 볼턴 내정자는 북한과 설전을 벌인 적도 있습니다. 과거 국무차관이자 육자회담 대표였던 볼턴은 김정일을 폭군 같은 독재자라 칭하며
북한의 삶은 지옥 같은 악몽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인간 쓰레기 흡혈귀 같은 자가 낄 자리는 없다며 상종하지 않겠다고 받아치면서 볼턴이 육자 회담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제니타운 산팔로스 대표는 MBN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전쟁 내각을 꾸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북한에 상당히 안 좋은 징조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방향을 바꾸긴 어려울 것 같아요. 청와대도 미북 회담을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볼턴 내정자가 신임을 받는 만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주한미군은 다음 달 한국 내 미국 민간인을 미국 본토까지 대피시키는 작전을 펼칩니다. 지금 대화 국면임에도 이런 대피 훈련을 하는 건 유사시를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죠.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짐을 한가득 든 채 미군 수송 헬기에 올라타는 미국인들. 유사시 한반도에서 미국 민간인을 대피시키는 작전, 일명 네오로 알려진 훈련 모습입니다. 주한 미 8군은 한미연합 독수리 훈련 기간인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이 작전을 국내 거주 미국인을 상대로 펼칩니다. 올해는 특히 미국인 100명을 실제 미국 본토까지 보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보통 주일 미군 기지로 대피시켰었는데 미국 본토로 후송시키는 건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작전에 대해 미국 기관지 성조지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란 미북 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이 결렬되고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올해 초 미 태평양 사령관이 말했던 한국 내 민간인 대피 작전 개선 계획 중 하나인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But there is work to be done. And so U.S. Army Pacific, General Brown and his staff in Hawaii has been charged to develop the NEO. 해마다 두 차례 하는 민간인 대피 작전의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 거주 미국인은 모두 20만 명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참전 과정에서 빚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사과로 비춰질 수 있는 이 유감의 뜻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준락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베트남의 국부 호치민 주석 묘소 참배로 일정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 주석궁 공식 환영식과 의장대 사열에 이어 쩐다이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2020년까지 우리 돈 100조 원 이상으로 무역을 확대하기로 합의하는 미래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베트남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양국 간의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며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협력 정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가길 희망합니다. 꽝 주석은 비공개 회담에서 한국 정부의 진심을 높이 평가한다며 더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과 민간인 학살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마음에 빚이 있다고 표현한 적이 있지만 사과로 비칠 수 있는 유감 표명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배상이 뒤따를 수 있는 공식 사과는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국회의장 등 베트남 주요 지도자들과 연쇄회동,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등에 잇따라 참석해 경제 분야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이후 아세안 청년 일자리 협약식에서는 베트남 현지 경영인 한 회사당 한국 청년 1명을 고용하겠다고 선언해 8,600여 명의 청년 고용 효과를 창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숙소 근처 서민식당에서 하노이 시민과 아침 식사를 함께한 뒤 두 번째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로 떠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제 개헌안은 국회로 공이 넘어왔죠. 하지만 대부분의 야당이 다 반대하고 있고 최소한 총리는 국회가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갈 길이 멉니다. 송지연 기자입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헌안 처리를 위해 청와대가 분주합니다. 예정이 없던 브리핑까지 자처하며 대통령 개헌안 중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까지 했습니다. 국민 소환권이나 국민 발안권을 규정한 것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축소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한을 확대한 것입니다. 야당 설득 방법도 고민 중입니다. 대통령의 국회 연설 권한을 활용해서 국회에서 직접 제안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를 직접 만나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도 설득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의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은 여전히 비판적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헌법 개정쇼라며 대통령 개헌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는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동시에 국회가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청와대도 총리 선출권 문제는 물러설 수 없다며 야당과 맞서고 있어 극적으로 국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낮아 보입니다. MBN 뉴스 송정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이 경찰을 겨냥해 정권의 사냥개, 미친 개라고 표현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파출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술 취한 사람보다 더 심한 발언을 한 거라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의 원색적인 논평에 경찰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 대변인은 김기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경찰을 사냥개로 표현했습니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경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장 대변인과 자유한국당을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귀한 자식인 내가 미친 개 취급을 당했다.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이자 공무집행 방해다 등의 글을 비롯해 누구 눈에는 누구만 보인다는 무학대사가 쓴 표현을 빗댄 팻말을 든 사진을 찍어서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정당을 대표하는 수석 대변인이 그런 발언을 한다는 것은 파출소에 이제 막 들어오셔가지고 행패를 부리는 술 취한 더 심한 발언을 하시고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 그리고 여기에서 형사고소 행동으로 지금 보여야 된다고. 경찰 모임 중의 하나인 폴레티앙은 장 대변인과 자유한국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고 경찰의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주환입니다.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월요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재 기자입니다. 검찰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피감독자 간음으로 고소인 김지은 씨가 주장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검찰이 김 씨가 주장한 성폭행 피해 내용을 모두 사실로 판단한 셈입니다. 안 전 지사 측이 충남도 인사 등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람을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영장 청구 이유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추가 수사도 필요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으로 알려진 두 번째 피해자의 고소 내용은 이번 영장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증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참고인 진술을 뼈대로 삼아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만큼 수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미대에 이어 음대에서도 미투 폭로가 터져 나오자 이화여대 학생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특정 교수 피하는 방법까지 공유를 했다니 말 다 했죠. 결국 학교의 진상조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교수 징계위에 학생 대표를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미투 폭로가 터져 나온 이화여대 음대 교수 사무실에는 메모 쪽지가 빼곡합니다. 당신에게 배우고 싶지 않다. 음악을 더럽히지 마라. 음악을 내려놓아라. 학생들은 터질 게 터졌다는 냉소를 보이거나 캠퍼스에서 감히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근에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 선배들도 약간 다 그래 그 교수 그랬지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교수들이 뭔가 여대인 만큼 더 조심할 거라 생각해서 우리 학교에서도 그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게 일단 조금 놀라우고요. 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의 안일한 대응이 문제를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들을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가해 지목인에게 합당한 조사와 징계를 더 이상 학교를 못 믿겠다며 교수 징계위에 학생 대표를 포함시켜줄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이화여대 측은 해당 교수를 조사한 뒤 학생들의 폭로 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강경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혜지입니다. 성폭력을 당했다는 미투 폭로 글이 연일 SNS 등을 통해 폭로되고 있지만 여기에 맞대응해 명예훼손으로 맞고발을 하는 일이 비일비일하죠. 실제로 실명을 거론하거나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 그럼 처벌을 받게 될까요?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SNS에 올라온 미투 관련 성폭력 폭로 글입니다. 화면 위는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이름이 있고 아래 글에는 실명이 없습니다.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원이 그대로 노출되거나 특정될 경우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 때문에 성폭력 피해자들의 폭로나 고백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투 폭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법조계에서는 교수와 제자,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같은 상하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이라면 미투 폭로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 사실을 토대로 범죄를 고발할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고 폭로 사실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최근 장관직을 걸더라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명예훼손죄에 대한 법 개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보면 위계에 의한 성폭력으로 공익성을 위한 폭로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작습니다. 사실 확인 전남주였습니다. 자녀의 노력만으로는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 54%. 본인 노력만으로는 지위 상승이 불가능하다 65%.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한국의 사회 지표입니다. 자녀의 노력만으로는 계층 상승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절반을 넘죠. 2년 전보다 3.9%포인트나 는 겁니다. 갈수록 미래를 비관적으로 본다는 뜻이죠. 자녀뿐만이 아닙니다. 본인 세대에 대한 기대감은 더 줄었습니다. 10명 중 약 7명은 자기 노력만으로는 사회 경제적으로 상승할 수 없다고 봤으니까요. 나도 자식도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어찌 보면 계층 이동의 마지막 보루인 교육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는 말도 됩니다. 그동안 교육은 우리 사회의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했던 유일한 마지막 동아줄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아무리 노력해도 특권을 앞세워 반칙하는 이른바 백 좋은 이들에게 번번이 취업의 기회까지 이르니 누가 빚까지 내가며 대학에 가고 싶어 할까요? 그래서인지 지난해 대학 진학률도 6.9%로 8년 전보다 9%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원래 가졌던 사람이 못 가졌지만 노력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기회와 부를 갖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흑수저는 금수저를 따라갈 수 없다면 좋은 사회가 아닙니다. 노력해도 안 된다고 생각할 때 인간은 불법적인 것으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지금은 어려워도 열심히 하면 흑수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할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빽이 아닌 노력하면 될 수 있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가까이에 있습니다. 뉴초점이었습니다. 출동하는 소방차에 길을 터주는 일명 모세의 기적. 하지만 구급차한테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내야 하는 과태료를 2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빨간불이 켜진 교차로에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조심스레 진입합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이는 차는 없고 결국 승용차가 충돌하면서 구급차는 그대로 넘어집니다. 당시 구급차엔 뇌출혈 환자 60대 정모 씨 등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차가 문도 안 열리고 뒤집으면은 장비 때문에 좀 위험한 상황이에요. 서울 시내 구급차는 모두 154대로 559대인 소방차의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일어난 사고 가운데 절반 이상은 오히려 구급차 사고였습니다. 물이 지어다니는 소방차와 달리 한 대씩 다니는 구급차는 잘 비켜주지 않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어떤지 구급차에 함께 타봤습니다. 좌회전 차량의 코앞에서 사이렌을 울리지만 멈추지 않고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 역시 느긋합니다. 결국 구급차가 먼저 중앙선을 넘고 버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정류장에 막혀 옴짝달싹 못하는 일도 생깁니다. 구급차 통행을 막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를 200만 원으로 올렸지만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만큼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우선이라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조창원입니다. 많은 대학생들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고도 입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리가 없다는 거죠. 3년 이상 대기자를 하면 아예 소집을 면제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대학생들은 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미필자는 취업도 어려우니 졸업도 못합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병역 신체 검사에서 4급을 받은 장모 씨는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치고 사회복무를 신청했습니다. 신청만 하면 바로 입대할 것이라는 생각에 덜컥 휴학까지 했습니다. 이번엔 되겠지 하는 생각에 한 해 두 해 기다리다가 3년이 지났습니다. 대학생이 아닌 친구들은 한 번에 붙었는데요. 휴학한 저나 이제 계속 학교 다니면서 지원하는 친구들은 2-3번씩 넣어도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현재 5만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대기자가 급격히 늘자 올해부터 3년이 지난 장기 대기자는 소집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은 예외입니다. 대학생은 졸업하고 나서부터 대기 기간이 산정돼 그동안 휴학을 하고 기다렸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졸업을 해도 군 미필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채용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저보다 앞서가는데 저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병무청이 마음대로 소집 정원을 늘릴 수도 없습니다. 지자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와야 저희가 배치를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포화 상태고. 대학생과 비대학생 간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불거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려 연간 54조 원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의 관세 폭탄에 서명했죠. 중국도 이에 질세라 미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보복 관세를 예고했는데 이러면 우리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중간재를 많이 수출하는데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게 되면 우리 역시 수출이 줄게 될 테니까요. 노태영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 54조 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의 고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대상 후보 품목만 무려 1,300여 개, 첨단 산업에 대한 기술 이전을 막기 위해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This is the first of many. This is number one, but this is the first of many.
현재 연간 400조 원에 이르는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규모를 4분의 1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한 겁니다. 이에 맞서 중국은 즉각 약 3조 2천억 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과 돼지고기, 와인 등 128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中国商务部此前表示，中方绝不会坐视合法权益受到损害，必将采取所有必要措施。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하면서 두 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는 물론 중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환입니다. 숫자를 보는 오늘의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려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 주요국 증시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출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8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3.18% 추락해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도 무려 4.81%나 떨어졌으니까요. 미국 다우지수도 2.93% 하락, 일본 증시도 4.51% 급락했습니다. 미중 간 무역 전쟁은 금융시장뿐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 FTA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우선 미국이 대놓고 자동차를 언급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입 철강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려던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대해 한 달 정도 시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We have Europe, we have Australia, we have Argentina, we have Brazil, and obviously Korea, where we're negotiating the course. 미국의 이 같은 결정은 한미 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포석이란 평가입니다. 지난해 대미 무역 흑자의 70%를 넘는 자동차 분야가 유력한 표적으로 꼽힙니다. 한국 환경 규제를 맞추려면 추가 비용이 들어 불만을 제기해온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연간 2만 5천 대로 제한된 회사별 인증 면제 물량을 늘리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30% 정도인 미국 내 현대기아차 공장의 미국산 부품 사용 비중도 50에서 60%까지 끌어올리란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뿐이 아니라 이런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협력, 이 결국 협력이라는 거는 대미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러한 분야에서 새로운 요구가 나올. 더구나 철강 문제도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어서 대미 무역 협상은 이제야 본론에 들어갔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감기 기운이 느껴지거나 머리 아플 때 타이레놀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최근 유럽에서 이 타이레놀 서방정, 그러니까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 오래 간다는 이 약이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주의만 당부했습니다. 김현웅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진통제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은 아세트아미노펜이 주성분으로 통증에 바로 작용하는 일반형과 체내에 천천히 녹아 약효가 오래가는 서방형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유럽에서 서방형 제제의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진통 효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는 탓에 소비자들이 과다 복용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보다 짧은 간격으로 약을 복용하게 되면 체내에 있는 농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 손상 우려가 있습니다. 서방형 타이레놀은 12살 이상일 때 8시간 간격으로 2알씩만 복용하고 하루에 6알 넘게 복용해선 안 됩니다. 소비자들은 기준치를 넘겨 복용하기 십상입니다. 처방전하고 일반용이 구분되어 있는 건 잘 모르는데 제가 열이 나거나 감기 걸렸을 때 몸이 불편할 때 좀 먹는 편, 한두 알씩 먹는 편입니다. 의료계에선 유럽처럼 시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반형 제제도 있고요. 다른 대체약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부작용이 발생해도 해독이 불가능한 이런 약을 판매할 필요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투약 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국내에 이상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한 후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현웅입니다. 24시간, 24시간 영업의 대표 주자였던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이 심야 영업을 속속 중단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인데
덩달아 아르바이트생들의 일자리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입니다. 24시간 영업이 당연히 여겨졌던 편의점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24시간 문을 열었던 이 패스트푸드 매장은 최근 심야 시간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16% 이상 최저임금이 오른 데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서 영업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아예 아르바이트를 없애고 주인이 직접 나서는 경우도 많습니다. 편의점 식구가 안 하면 못해요. 알바 쓰고는 24시간 돌려봐야 그 인건비 안 나오죠. 알바 써야 되는데 그게 인건비가 감당 안 되면 당연히 못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심야 아르바이트 자리가 갈수록 사라지는 겁니다. 근처 편의점 가보니까 올해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뽑을 생각이 없다고 뭐 그런 말은 들었었어요. 영업시간이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고요. 경제 활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최저임금이 오르는 데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여파로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상점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약세를 보이면서 5년 8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 결과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마이너스 0.04%로 비수기로 인한 수요 감소와 갭 투자자들의 전세 물량 증가로 전셋값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세종시 특공여단 사격장에서 원인 미상의 총기 사고로 하사 1명이 관통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은 포근해졌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밤이 될수록 국외 미세먼지 유입량이 늘어나면서 공기는 더욱 탁해지는데요. 주말인 내일과 모레 미세먼지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을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을, 모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주말 동안 하늘 자체는 맑겠고요.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3월 하순을 지나면서 남쪽에서는 꽃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튤립 축제가 이미 시작됐고 전남 구례에서는 산수유 축제가, 광양에서는 매화 축제가 모레인 25일까지 열립니다. 일요일에는 대구에서 벚꽃 축제를 시작으로 벚꽃의 향연도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미세먼지 예보 체크하시면서 바깥 활동도 계획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은 4도, 한낮에는 13도로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낮 기온 17도, 대구는 19도까지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동해안에서는 바람이 강한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봄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 한 장의 사진입니다. 중국 스촨성 중환자실에서 얼마 전 사경을 헤맸던 소녀입니다. 백혈병이었죠. 소녀의 어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딸의 사연을 SNS에 올렸는데 이걸 본 홍콩에 있는 남성이 기적처럼 약을 구해줬고 또 다른 이 SNS를 본 남성이 이 약을 어머니에게 전달해 줬다고 합니다. SNS가 이렇게 좋은 일에만 이용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